자, 4세대. 4세대의 얘기는 자유를 갈구했죠. 3세대. 통합하자. 통합을 추구하자. 하늘길을. 이 얘기입니다. 자, 4세대. 4세대의 얘기는 자유를 갈구했죠. 3세대. 통합하자. 통합을 추구하자. 하늘길을. 이 얘기입니다. 하늘길 통합을 하다. 결국 쉽게 항공 자유화인데요. 1992년 미국과 네덜란드의 최초의 항공 자유화 협정을 시작으로 제4세대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픈 마켓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항공 자유화가 여러 국가들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늘을 열어봅시다. 삑! 아닙니다. 무엇이냐? 항공사들이 특히 미국의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항공사들이 정부에 요청합니다. 지금 있는 시장으로 우리는 계속 양쪽으로 팽창하는 성장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을 우리 국내 시장처럼 열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정부가 그에 호응합니다. 그래서 항공 자유화라는 개념이 출발을 하고요. 어떤 국가 간 항공 협정에 기반했던 요 항공의 규칙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공 자유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항공 자유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붐을 탑니다. 항공 자유화를 하자라고. 자, 항공 자유화 좀 비교를 하자면 이 항공 자유화도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역사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요. 자,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 자, 그래서 이 항공 자유화와 어떤 전통적인 이렇게 바일레터럴 양자협정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그 양자협정은 어떤 지정된 지점에 어떠한 몇 번 나를 것이냐 3, 4자유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는 제한된 5자유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 자유화 얘기에서는 일단 열리자. 어떤 지정된 지점 하지 말고 열고 5자유도 제약 없이 주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관세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하고. 자,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항공 자유화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하늘길을 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 미국 항공사가 유럽 항공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하자. 혹은 미국 항공사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유럽 항공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문제까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어떤 외국인 이사 문제라든가 어떤 외국에 투자를 할 때 절반 이상 못하게 하는 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사실 전통적으로 항공산업은 국가가 보호하고 국가가 항공 주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비슷하게 어떠한 하늘길을 넓더라도 자유롭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EU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부분 남미의 일부 예를 빼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제한을 둡니다. 아무리 하늘길이 열려 있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항공 자유화 협정도 이런 부분에 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자유화가 항상 똑같이 모든 걸 여는 건 아니다. 단계별로 다르게 왔다. 그리고 일단 항공 자유화로 인한 문제점들도 있고 모든 나라들이 항공 자유화하면 다행인데 어디는 막혀있고 어디는 열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라별로 항공 자유화 했을 때 나라별로 다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요새 나왔던 얘기는 선택적 자유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되는 항공 자유화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변화가 되었죠. 하지만 이 당시 92년, 93년으로 돌아가 보면 무조건 전 세계 항공 시장을 하나의 시장처럼 만들자. 하늘길을 통합하자라는 얘기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열리면서 어떠한 이론들과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과점 시장의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떠한 우리가 항공 시장을 볼 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노선에 항공사가 100개 들어올 일 없겠죠. 심한 가정인가요? 근데 이 하나의 노선에 많은 항공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수요가 크지 않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면 어떤 하나의 노선에 풀 서비스 캐리어들 둘이 붙는지
아니면 하나만 하는지, 혹은 풀서비스 캐리어랑 LCC랑 경쟁을 하는지, 어떠한 LCC끼리 경쟁을 하는지, 어떠한 A라는 공항과 B라는 공항이 하나는 메인 허브고 하나는 세컨더리일 때 여기에서는 풀서비스 캐리어가 움직이고 FSC가 움직이고 LCC가 여기에서 움직였을 때 이런 경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하나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어떤 과점 시장에서의 경쟁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르노 경쟁, 버트란드 경쟁, 스타켈버그 경쟁. 여기에서의 그 경쟁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쿠르노 경쟁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수송량을 전략 변수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버트란드 경쟁인데 단기적으로 가격을 전략 변수로 써서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스타켈버그 경쟁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런 것들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양적으로 경쟁을 할 때는 처음에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리더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후발주자가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상태는 이러한 그 경쟁의 형상들, 경쟁의 양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어떤 복점 경쟁, 두 항공사가 한 노선을 경쟁할 때는 버트란드 경쟁이 좀 나타나고 어떤 독점 이윤 공유하는 부분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트란드 경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가격 갖고 막 싸우는 거고요. 독점 이윤 공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독점을 통한 어떤 이윤을 둘이 서로 담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뭐 일률적으로 어떤 노선에서 발생한 경쟁이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실적과 역사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어떤 복점 경쟁에서 버트란드 경쟁을 통해서 어떤 가격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봤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풀서비스 캐리어와 LCC가 같이 경쟁을 했는데 뭐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어떤 풀서비스 캐리어들이 운임을 올리자 결국에는 그 노선에서 철수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경쟁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또 항공 읽어준 남자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세대 통합의 항공을 추구했죠. 자, 이제 5세대입니다. 5세대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2000년 초반인데 몇 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마디로 항공의 전국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삐삐 세대도 있을 거고요. 삐삐란 건 모르고 휴대폰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삐. 자, 2000년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항공시장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저비용 항공사들 굉장히 약진하고요. 그 다음에 감에 당하고만 있나요? 풀 서비스 캐리어들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항공기 기자재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 LCC들은 직접 자기 홈페이지에서 티켓 파는 다이렉트 세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소비대에 대한 직접 판매도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공항들의 활용도 두드러지게 됩니다. 일예입니다. 이 동적인 시장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또 풀서비스 캐리어들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떠한 중간 단계의 클래스를 만들고 좌석 클래스를 만들고 어떤 저비용 전략을 도입하고, 반대로 LCC들은 우리도 중장거리, 그러니까 장거리 한번 뛰어보자 라고 해서 장거리 모델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약진하게 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많은 논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 풀 서비스 캐리어와 LCC 어떻게 구분되나요? 다 동일한 대답을 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면 LCC, 이러면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미국의 사례까지 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지역 항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풀 서비스 캐리어나 LCC 여기저기서 구분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일관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다들 답을 쉽게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런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갑자기 약진을 해요. 되게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 엄청나죠. 허브공항도 한 3개 두고 동남아 지역 기반으로 막 늘립니다.
참고로 그 에어아시아 CEO죠. 토니 페르난데스 금융 출신입니다. 이제 압니다. 그 투자, 그 어떤 경영적인 측면을 통해서 어떤 항공 산업을 키워가는, 그렇기 때문에 에어아시아 굉장히 여러 전략을 펼칩니다. 에어아시아의 전략들 바뀐 부분들만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건 또 나중 숙제로. 자, 그래서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의 모델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포인트 항공사 비용 절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A380이나 B787로 대표되는 허브앤스포크와 포인트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 굉장히 관심을 받고요. 또 하나는 비용을 낮춰야 되잖아요. 비용을 낮추는 빠른 방법은 일단 기종을 단일화시킵니다. 하나의 기종만 씁니다. 그러면은 정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장들 조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분류 없이 하나의 기종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또 하나, 턴어라운드 시간을 단축을 합니다. 턴어라운드 시간이란 건 뭐냐면 비행기가 하늘에 오래 떠 있을수록 돈을 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상에서 손님들을 내리고 손님들 태우고 뜨는 시간, 이 시간을 아주 단축을 합니다. 항공기가 하나 내려서 출발할 때까지 보통 몇 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30분 이내로 단축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사람 내리고 싹싹싹 청소하고 그리고 갑자기 사람 태우고, 이런 턴어라운드 시간을 아주 단축합니다.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디선가 우리 송수TV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례는. 자, 이러한 5세대까지 오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클래스를. 자, 항공산업의 경제성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공산업의 경제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어떤 항공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비용을 저감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떠한 특성을 가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많은 경제성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수송 밀도의 경제성이었는데 밀도의 경제성, 규모의 경제성, 탑승률의 경제성, 거리의 경제성, 범위의 경제성, 이외에도 합병의 경제성, 여러 가지 경제성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앞에 5가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밀도의 경제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네트워크 규모, 어떤 취향하는 노선수, 쉽게 이런 네트워크 규모가 일정하면 어떠한 노선의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어떠한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 체감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밀도의 경제성이고요. 자, 규모의 경제성은 뭐냐면은 어떤 노선수를 막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총비용은 증가하겠죠, 당연히. 노선 하나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추가로 투입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노선 하나 추가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단위당 늘어나는 비용들, 하나 추가할 때 드는 비용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성. 자, 탑승률의 경제성은 뭐냐면은 어떠한 그 한 비행기, 한 항공기에 사람이 많이 탈수록 한 사람을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리의 경제성 멀리 갈수록 뭐 한 사람을 1km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리의 경제성 당연하죠. 왜?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연료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거리의 경제성이 있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범위의 경제성입니다. 자, 범위의 경제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전 여객 화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항공사가 여객 수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물 수송을 같이 하게 됐을 때 어떠한 한 단위, 여객이나 화물 한 단위를 추가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을 때 범위의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항공사가 여객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벨리카고라고 하는데요. 여객 나르는 그 항공기 아래 칸에 화물 실어서 나르면서 어떤 범위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한항공이 이런 범위의 경제성 추구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화물의 운송 굉장히 또 관심을 받고 있죠. 그거와 범위 경제성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밀도의 경제성, 규모의 경제성, 탑승률의 경제성, 거리의 경제성, 범위의 경제성 한번 기억해 두시면, 그리고 요것으로 항공사들의 전략을 또 다르게 보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자, 정말 타노스입니다. 타노스 모르시는 분 계시겠죠? 보시죠. 인피니티 스톤 5개 합친 게 바로 뭐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항공 수요 한 60%, 3분의 2 절단 내버렸어요. 코로나19로 2020년부터는 항공시장 얼어버렸습니다. 빙하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말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항공의 역사에 기반한 항공 사업 모델들, 비즈니스 모델들, 산업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됐습니다. 왜? 새롭게 뭔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그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또 국가들 굉장히 항공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세한 수치는 한국교통위원 연구들도 있고요. 저희가 내는 브리프도 있고요. 클래스 앞에 항공산업 전망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사자에도 큰 영향을 줬고요. 지금 종사자를 보호하는 이 부분이 가장 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그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답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 그리고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부터 편하게 여행을 갈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대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항공사의 전략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단축하는 거예요. 추우니까 일단 다 버릴 거 버리고 팔 거 팔고 이렇게 핵심만 들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사막에 비가 내리면 쫙 펼치듯이 이런 전략을 하겠다. 단축. 견디기. 그냥 견디는 겁니다. 국가 지원을 받던 뭘 하든 버티는 겁니다. 그다음에 혁신. 어떻게 하느냐? M&A라든가 새로운 노선을 한번 뚫고 있다라든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더한다라든가 이런 혁신. 그다음에 출구. 이건 무엇이냐? 망하거나 그냥 철수하거나 또 어떠한 재기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라는 얘기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항공시장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이슈를 안고 있죠. 너무나 역동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딱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요런 지금 말씀드렸던 상공 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들이 참고가 되고 앞으로 다시 새롭게 나타날 항공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드렸던 이제 정리입니다. 연대기입니다.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연대기에 마친 재밌는 얘기들 또 들고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고 싶냐?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어떤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항공세계가 태동했던 1944년 이전 이후에 1944년부터 50년대 말까지는 항공의 역사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50년대 말부터 1977년까지 어떤 정부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역사 시대 이후의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팽창하면서 78년부터 92년까지는 항공시장, 팽창한 항공시장에서 자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달라. 자, 92년 최초의 항공자유협정을 통해서 어떤 통합을 추구하게 됩니다. 항공자유화라는 패러다임에 따른. 자,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자, 절대적인 강자도 없고 정말 경쟁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항공 세계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새롭게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항공 운송 산업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함께 응집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클래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